그러니까 강남에 근접한 분당, 과천, 평촌 정도는 서울권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 있으나 나머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오른다고 거기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변의 아파트 대형 단지에서 33평권이 25평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트렌드가 잡힌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대 후반에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려버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한번 좀 내년쯤에는 고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저희가 오늘 김경민 서울대 교수님을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지난 2022년도 저 당시에 이제 전국 집값의 이 대폭락을 맞추신 이 쪽집게 전문가로도 이제 유명하신데 좀 오래간만에 모셔가지고 최근 이 혼돈의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고 올해 하반기 뭐 그리고 내년까지 단기적인 시장이라든지 좀 중장기적인 좀 시장을 좀 한번 전망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럭저럭. 네, 요즘에 매체 몇 군데에서 좀 출연하는 거 제가 보긴 했는데 네. 책에 나와서 책 팔아야 돼가지고. 네, 최근에 맞아요. 이 부동산 트렌드 2024 매년 이제 좀 최근에 계속 쓰고 계시는데 이 책 제목이 서울 아파트 부동산 트렌드 2024 밑에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전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눈에 띄는데 아무래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올해 초반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좀 중화해가지고 전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네. 올 초에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조금 상승, 좀 회복을 어느 정도 좀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좀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제가 봐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책에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8년 4분기 가격까지 갔다 다시 회복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저는 사실은 올해 한 중후반 정도 돼야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책에서 도곡 렉스 33평이 한 23억 5천 정도만 턴할 거라고 봤는데 그 가격대가 23년 1월에 거래됐어요. 너무 빨리 온 거예요. 네, 너무 빨리 됐어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관악드림도 제 책에서 한 6억 7천 정도 봤는데 6억 5천에 작년 12월에 거래됐고 올림픽 패밀리도 13억 후반이면 이제 턴할 거로 봤는데 작년 12월에 13억 4천 찍고 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급락의 수준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제가 바라보는 뷰는 올해는 아마 상고하저일 것 같아요. 올 초에 상승했던 부분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금융 장세의 성격을 떠요. 예를 들어 국고채 10년물이 굉장히 하락하면서 주담대가 떨어졌고 그게 전국에 걸쳐서 동일하게 임팩트를 끼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시,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서울, 구, 그다음에 단지별로 봤을 때 작년 4분기 또는 특히 올해 1분기에 다 바닥을 찍은 게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찍고 정체인 데가 있고요. 바닥을 찍고 상승한 데가 있어요. 서울처럼. 그래서 바닥을 찍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는 좀 이제 일부 뭐 단지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단지들이 조금 이제 한 20% 정도 가까이 뭐 가격을 다시 회복을 했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횡보하는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좀 단기적으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서울의 단기적 전망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금융장세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지금 멈췄잖아요. 3.5%. 예, 계속 멈추는데 국고채 금리가 보통 기준금리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역전 획세에서. 그러니까 왜 국고채 10년물이 중요하냐면은 이거하고 그다음에 국고채 5년물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주담대 금리하고 같이 가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규 금리하고 굉장히 연동성이 커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국고채 10년물하고 미국은 30년 만기 고정금리하고 완전하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국고채 10년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올 초에 나타났던 상승장이라는 건 사실 주담대 인하 효과가 굉장히 커요. 다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요. 다시 완전히 올라가서 또 100bps 올라갔기 때문에 주담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장세여서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국고채 10년물이 하락하는 일은
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전히 금융상세라고 하면은 올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언론이라든지 좀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양극화인데 서울이랑 이런 지방 좀 대표 도시 중에 좀 어쨌든 집값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뭐 물량이 많다라든지 좀 그렇게 눈에 띄는 지역은 좀 대표적인 곳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구수하고 이제 소득이 중요합니다만은 인구수만 봤을 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은 인구가 천천히 빠져요. 세종 빼고요. 천천히 빠지고. 대구, 부산도 다 조금씩 줄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뭐 대단히 좋은 뭐 경제적인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 상승률도 서울만큼 높지가 않을 거라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 충격이 워낙에 많이 왔었기 때문에 완벽한 과잉 공급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뭐 대구라든지 일부 광역시에서는 수요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공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고요. 제가 봤을 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 충청권에서 허브 그 사람들을 좀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획 도시였으니까 여태까지는 그 건물들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그 아파트 공급량이 없어요. 근데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외부 지역에서 인구가 몰려온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건 아마 전세 가격부터 슬슬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매매 가격 아마 올리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움직임을 대해서. 어쨌든 서울과 수도권은 거의 맞물리는 시장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좀 경기도 뭐 인천 이런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천은 사실 지금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 상태예요. 공급량 계속 많다고 했어요. 인천에.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는 좀 당분간 회복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서울도 이제 경기도권에서 이제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들도 분화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강남에 근접한 분당, 과천, 평천 정도는 서울권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 있으나 나머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오른다고 거기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횡보죠. 사실 그게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개 신도시 빼고 나머지는 다 장기간 횡보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들은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살기는 굉장히 좋죠. 그거와 상관없이 공급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 가격이 서울만큼 오른다? 그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반기보다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이제 좀 더 오르면서 좀 고민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이거를 그분들이 사실 제일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살짝 오르니까 전보다 살짝 올라서 이거를 또 오른 금액으로 사야 되냐 더 이거에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쨌든 매매랑 전세금이 동시에 올라서 선택하기 힘든데 좀 이분들을 위한 좀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뷰가 단기하고 중장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는 여전히 금융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주담대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를 같이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럼 그 효과가 아마 올해 말하고 내년 초까지는 좀 부동산 가격을 좀 쿨링 다운한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한은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금리 인하 아마 내년 후반기나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효과에다가 2025년부터는 확실히 공급량이 내년도 없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막 체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금리도 인하되고 공급량도 없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일어나는 건 무조건 전세 가격부터 갈 거예요. 전세 가격 트렌드를 본인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의 아파트 대형 단지에서 33평 또는 25평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트렌드가 잡힌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10년대 후반에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올려버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한번 좀 내년쯤에는 고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모기지 금리가 막 8%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 우리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디커플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작년에 굉장히 가격 떨어졌다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국고채 금리 떨어지면서 주담대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국고채 금리 오르면서 주담대가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공급이에요. 공급 부족.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굉장히 온 다음에 미국은 이제 시장이 그 이그지스팅 홈하고 뉴 홈 세일즈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그지스팅 홈은 기존의 아파트 지어진 데 또는 단독주택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고 뉴 홈 세일즈는 신규로 나온 거죠. 네. 미국은 근데 후분양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뉴 홈 세일즈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그지스팅 홈 세일하고 그러니까 구축 주택 시장하고 뉴 홈 세일즈는 신축 주택 시장인데 구축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공급량이고요. 이제 신축 주택이 이제 신규 공급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물량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물량 자체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구축에 있는 그 소유자들이 과거에 이 사람들 주담대 3%대 30년 만기 모기지를 산 사람들이에요. 지금 7%, 8% 되면은 이거 팔아봤자 부담 2배 내고 집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락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 상황이 서울 같은 경우에 내후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